자, 이제 30회입니다.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34, 33, 32, 31회. 자,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30회입니다. 자, 41번. 103조에 관한 겁니다. 틀린 것은 법률행위,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행해진 때,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법률행위, 매매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도 매매계약 체결 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무효예요. 무효인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3조 위반은 없어요. 그 얘기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법률행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더라도 법률행위 있으면 그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닌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예요.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반면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 제3자. 어떠한 경우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허위 표시. 무효인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그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7조 1항 단서에서 상대방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효력이 없다. 그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효인데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을 못합니다. 사기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 무효. 그 얘기는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단서가 있는 경우,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3번은 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의 103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치관념,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십시오.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처음 볼 겁니다. 34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증금을 부정취득 목적 보험 관련해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면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사회질서의 반사이자 법령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사회질서에 반한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 거지 본인의 인식 여부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오냐? 사기강박에 이런 조문 있죠.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강박을, 법률행위 당사자, 즉 예컨대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한 게 아니라 법률행위 당사자가 아닌, 지금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닌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 이런 기준 있죠. 그 상대방이 만약에 제3자가 매도인을 사기강박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은 매수인이에요. 그 매수인이 그러한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만 매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조문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따라서 이런 문제 나면 대리인은 본인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나옵니다. 자, 42번.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겁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암기를 하십시오. 제가 기본서 수업을 할 때 입증 책임이 달라집니다. 입증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민사 소송법적인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무효이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그게 장점이 논리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취소라는 것은 유동적 유효를 배웠잖아. 취소했을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인 유효 상태이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런데 무효잖아요. 그런 경우도 취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였는데 입증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하는 경우. 은닉행위잖아요. 증여가 은닉행위잖아요. 이런 경우 딱 보면 기준은 이거죠. 매매는 허위 표시에서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하다. 그걸 묻고 있습니다.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다? 그렇지 않다.
증여계약은 은닉행위고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더 나아가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허위표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하겠죠. 그럼 등기 원인이 무효잖아요. 무효이면 등기도 효력이 없지만 은닉행위, 유효한 증여라는 은닉행위 있잖아요.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동그라미 4번 통정허위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 표현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이 실질적인 표현 자체에서 해당되는 그 사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5번 통정허위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계인 기억해야죠.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이어야만이 악이고 모두가 악이가 아니고 일부만 악이고 일부가 선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선의로 다뤄진다.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법률행위 효력이. 자,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잊는다. 기한이 상실 특약 배웠네요. 정지조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지조건부 기한이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 특약이다. 배웠습니다.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건 불능조건이죠. 반면에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기성조건이에요. 그런 경우에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죠.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불능조건. 조건이 성취되어 있어요. 정지조건 개념이 뭐죠? 조건이 성취되어야만이 그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건 성취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면 계속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무효.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자, 이 도표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 불확정 기한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이 표현 자체가 낯설어요. 익숙치가 않고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판례 일부분을 딱 쪼개내서 그냥 낸 거예요. 그것도 요약해서. 그렇다 보니 이게 뭘까 싶은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rop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유는 내질 않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안 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생 시기는 이행 기한을 정했던 게 포인트인 겁니다. 아, 그럼 불확정 기한이구나. 불확정 기한에 강조했죠.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게 불확정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에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만이 조건 성취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정지조건이다. 그 차이점.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입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기한과 관련해서는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기한에는 장래에 확정된 사실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 임대차 계약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시기고 언제 끝나는 게 종기입니다.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제가 강조했죠? 소급표가 절대로 없다. 소급표가 절대로 없다. 그런데 상계 의사표시는 뭐냐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계 적상이 있고 이거는 이거예요. 상계 의사표시를 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계 적상 시점부터 상계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급해요. 근데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시기는 근데 소급표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조건과 달리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이게 이론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상계도 소급표가 있고 취소도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한이 못 붙이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요거. 자, 예컨대 기한에는 지금 소급표를 절대로 소급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비교할 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교해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조건과 친하지 않다. 어떤 조건을 하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이 조건의 성취 여부를 상대방이 결정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행책을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본다. 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결과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 상대방은 단독행위 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자, 44번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을에게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네. 수령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제 의사표시인데 일방의 의사표시인 거고 상대방이 있는 표시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해제는. 그러한 경우에 갑이 해제권 의사표시라는 사람이 그 후 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영향이 없다. 계속 효력 같습니다. 효력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살펴봤죠. 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요.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이 효력.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인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도달의 의미가 뭐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지 그 사람 지배하에 있는 우편함에 놓여 있면 되는 거지. 더 나아가 상대방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거나 손에 쥐거나 아니면 그 우편문을 뜯어서 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의사표시 도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도달의 의미인 겁니다.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는 못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면 도달했다는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 외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4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 우편. 어떤 경우냐면 일반 우편은 그게 없어요. 내용증명 우편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송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송달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송이 되거든요. 내용증명 우편은 그 다음날, 오늘 발송하게 되면 다음날 도착하는데 만약에 폐문부재나 아니면 수친이 수령 거절 등의 이유로 수령이 안 되면 반송이 됩니다. 그 반송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것과 함께 반송되지 않았던 얘기는 도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5번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도달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고 설사 그 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어 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해제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아니다. 그 수령 당시에도 행위 능력을 요해해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 입장에서 행위 능력이 있냐, 제한 능력이 있냐, 제한 능력자냐, 행위 능력자 살펴보는데 수령자를 기준해서 살펴봅니다. 근데 자주 안 나옵니다. 그거는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45번.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 간단한 지문이네요. 그럼 임의 대리입니다. 기억해야죠. 그리고 매도다. 그러면 딱 세트로 나오는 게 있죠. 매매계약 체결 권한에는 매매대금 지급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본인에게 전달이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을이, 자, 누구죠?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이제 대리권 소멸 사유를 본 거예요. 자, 대리권 소멸 사유, 달달되죠?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성년후교 개신의 심판, 그 다음에 파산. 한정후견 개시 아니다. 성년후견 개시죠. 심판을 받은 경우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후견이에요. 그리고 파산. 따라서 회생은
아니다. 자,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계약이에요.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 계약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되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와 마찬가지, 무권대리처럼 유동적인 무효 상태예요. 자, 자기 계약, 그 다음에 쌍방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유효하다. 만약에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계약은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경우다. 단지 채무를 이행하는 것. 왜냐하면 채무 이행 자체는 새로운 어떤 계약 관계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면 이 사람이 지금 대리인 채권자를 생각해 보세요. 채무를 이행 연체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자,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수권행위, 의뢰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갑의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에는 분류시킨다. 어떤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뭐 서면으로 한다. 그냥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항상 의사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에는 묵시적이다. 수권행위도 대리권을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마찬가지로 묵시적인 방법에 가능하다. 항상 묵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맞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분류식. 그것도 맞는 거죠. 왜냐면 이건 친족법에서 상속법에서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법에서 요식행위는 없습니다. 자,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에 대한 잔금 수령 권한도 있다. 이미 수없이 본 지문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